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될 강원대학교 신효중 교수입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농업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농촌 소멸의 가속화와 함께 농업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계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이 청년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은 한 나라의 산업 구조 및 사회 구조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육국의 경제 환경 및 조건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농정은 농업과 농촌의 개별적 사안에 집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틀 안에 갇혀 있기에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지엽적이고 사안 중심적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수많은 좋은 농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이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농업, 살기 꺼려하는 농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의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의 K농정은 대한민국 내에 머물러 있고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사안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둥지 속 프레임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업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 우리나라의 교육국 등 국내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한 글로벌 농업 생태계 틀에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농업 문제 해소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 및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청년들이 기꺼이 참여하여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K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의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경제정책, 환경, 자원, 관광 등 농촌에 있는 모든 여건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K농정의 방향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둥지너머 세계로라는 타이틀로 해갖고 글로벌 K농정 방향을 농업정책, 농업촌 정책, 도농불균형 해소 정책 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농업정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농어촌 정책과 도농불균형 해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국내 중공업 및 도시 서비스 분야에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 발전에서 주가 아닌 부와 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농업, 살기 싫어하는 농어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7.3%가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졸업 후 농촌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학생은 0.6%에 불과하였고 농림어업 분야의 진출 희망 비율은 9.7%로 분석되었습니다. 농업의 공헌도에 비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현 주수로서의 조사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먹거리를 공급하여 대한민국을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농업이 희생하고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농촌은 소멸 위기에 있으며 도농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K농장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기존에 있었던 개별적이거나 지역적 쟁점에 대한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의 큰 틀에서 종합적 농업정책과 농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농 불균형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또한 잘못된 제도 및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 목표로서는 선진형 K농어촌과 글로벌 K농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K농정의 방향으로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 도농 불균형 해소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농업정책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의 부 또는 종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촌정책의 경우 주어진 여건을 토대로 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발전 정책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도농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도농 상생 균형 발전의 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협의 적극적인 불균형 해소 정책이 필요로 됩니다.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진형 K농어촌과 글로벌 K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식량 안보 확보 차원, 식량 자급률 제고, 그리고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지 관리에 대한 정책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의 질과 양을 제고하고 인구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농업 노동력과 농어촌 인구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어촌 발전 정책을 지역 자원과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가진 정책으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과 농어촌 경쟁력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 불균형 해소 측면인데요. 도농 불균형의 심화 원인을 제거하고 완화하는데 정책 영향을 쏟아야 되고 또한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및 밭관리를 중점적으로 한 식량 안보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 R&D 확대 및 강화 등 글로벌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ESA와 급경사지 같은 한계 농지에 대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정책 같은 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농촌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 자원 및 특성에 의한 농어촌 유형별 가치를 제고하고 베이비 부모 등 은퇴자를 유입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청년 농촌 인턴 및 다양한 취창업을 지원하는 농촌 인구 유입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농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실시해야 되고 도농 간 동일한 공공급식, 그다음 신용사업의 그 위주로 한 도시농협이 조합원이 중심인 농업인이 농업인이 중심이 된 농촌농업의 경제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전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목적으로서는 농지 관리와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중심으로, 즉 글로벌 K농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지 관리의 제도적 안정을 달성하고 농업 노동력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업 기자재 및 플랜트 수출 시장의 개척 및 확대, 그리고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파트너 국가도 공생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식량 안보 및 식량 자급률 제고,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능지역입니다. 규제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지능지역이라는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측면입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면서 쌀 공급 가액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능 지역의 일정 면적을 주요 식량 작물인 밀, 콩 등으로 전환하여 계약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수매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내산에 대한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식품회사로 하여금 수매를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밭에 대한 중앙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한계 농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천이나 호소, 인접 농지와 주변 농지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ESA나 그 다음에 일정 경사도 이상의 고냉지 지역의 극경사 농지에 대해서 매입 또는 장기 보존 계약 등 이런 인센티브를 시행해서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입니다. 목표는 글로벌 K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내 농업 문제 해소 및 활로를 제시하기 위하여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취창업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 및 연관 산업이 견인하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글로벌 K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K농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파트너 국가의 공생 발전을 달성할 수 있기에 K농업의 위상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도국 농업인을 K농업인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분야 ODA 사업 시행 시 농업기술교육센터를 통하여 개도국 농민들에게 K농기자재를 이용한 K영농기술을 교육하여 교육받은 농민들을 우리나라 계절농업 노동자로 초청하여 K기술과 기자재에 익숙하게 하여 귀국 후 그들이 K농업의 잠재적인 소비자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K영농기술과 K농기자재를 이용할 미래 소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죠. 기대 효과로서는 개도국 농민 소득을 증대하고 그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을 부흥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노동력의 부족함을 해소하면서 취창업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자재 및 플랜트 등 농업 부문과 도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연관 산업의 수출 시장이 확대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K영농기술과 K기자재에 익숙한 외국인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오는 코이카 씨앗 프로그램인 ODA 사업 일환인데요. 코이카 씨앗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농업 분야의 경우에 석사학위 과정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리게이션과 시설 채소, 스마트팜 등 세계적 수준의 우리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와 농업 정책 분야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갖고 K농기자재 및 플랜트 사용의 선도적 오피니언 리더를 육성하는 것인데 이는 글로벌 K농업 생태계의 선도적 오피니언 리더로서 K농기자재와 플랜트를 사용하는 것을 범용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갖고 유기적 경제적 관계를 조성하면서 공생 발전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잠재적 소비자군을 육성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 농민 및 농업 전문가를
우리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한다는 것이죠. 즉 한국농어촌공사의 ODA 영농기술교육과 그다음에 코이카의 씨앗 학위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제품, 농업 분야의 K제품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든 걸 포함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로 인해 갖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전수 및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제품 개발, 생산,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등의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갖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가 농업 분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K 제품 시설에 대한 시장 확대 및 연간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시설 농업의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취업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R&D 분야입니다. 개도국이 우리나라의 기자재와 기술을 사용하게 하려면 K기자재, K플랜트, 스마트팜이나 친환경 축산시설 등 같은 그 K플랜트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중요한 게 없지만은 농업기술 R&D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R&D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이 견인하게 되면 중단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력을 대처할 것이고 기술 수출 등 국내의 신규 및 기존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그리고 K기자재와 K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확대되며 젊은 기술 인력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 노동력 공급입니다. 농업 노동의 질과 양을 제고시키며 인구 유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내 공급의 경우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농을 육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정책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3만에서 10만 명까지 청년 농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영농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기술이나 정책 분야의 청년 농업 인턴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정책 분야에 고급 인력들이 투입이 되게 된다면은 농업 문제는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갖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뉴타운 조성도 적극적으로 조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 부모와 조기 퇴직자 등 퇴직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농교육 및 실습을 위한 적극적 유인 조치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국외 공급의 경우에는 계절 농업 근로자를 가장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프로그램인 ODA 사업에서 교육된 그런 피교육 농민들을 현재 단기가 아니라 최소 9개월 정도의 시설 농업 농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들이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갖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갖고 한국의 기자재를 사서 그런 시설을 지은 다음에 한국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한국의 기업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판로가 보장되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 농업 근로자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과 관련해서도 농업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남미 쪽에 농업 이민을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인구 문제, 농업 노동력 문제가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이민을 통해 갖고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게끔 하는 그런 유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 부분입니다. 스마트팜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같이 고령 인구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건 굉장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탁상공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거천국립대학교의 농가대학과 도농업기술원이 같이 연합해갖고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하게 된다면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민교육은 그들 교육받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축사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입제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축산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하는 분들은 대안으로서 친환경 축산단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AI 무인 축산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농업정책 분야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농업 분야에서의 수출은 농식품이 주였으나 이제는 상생협력 국가에서의 농업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수출 규모와 크기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종자에서부터 기자재 등 생산을 위한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플랜트 설비를 수출하는 것까지 농업과 연계 효과의 고리에 있는 모든 분야가 농업으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 머무는 소극적이고 국지적 농업 생태계가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광역적 글로벌 농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농업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 한국의 농업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던 우리의 농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글로벌 교육으로 무장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황과 갈등을 끝내고 K농업의 글로벌 생태계에서 국제협력과 상생의 농업을 꿈꾸는 젊은 전사로 당당하게 나설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발전 이론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엮는다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등이 반열에 K-농업이 들어간 꿈을 꾸는 것이 어떨까 하고 끝 마무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K농정포럼 제1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저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하현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포럼은 그 출범을 기념해서 K농정포럼 공동대표인 강원대학교 신효중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어 토론 순서인데요. 우리 앉으시는 순서대로 서진교 GSNJ 원장님께서 그리고 서울대 김한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SNJ 인스티튜트 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어떤 진단을 갖다가 해주신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농업 부분이 희생돼 왔고 그 결과 성장의 한계를 보였으면 또 보인 측면 이외에도 또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 부분의 발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에 기초해서 큰 틀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추구할 때 또 종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신여준 교수님과 생각이 좀 같고요. 그리고 또 처방으로 제시해 주신 그 농지 관리, 그다음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 정책 측면에서 K 농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어떤 그 화두를 갖다 제시해 준 점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큰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 지역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형태의 어떤 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의 전환이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재산상의 손해를 갖다가 입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칫 인센티브 제공이 이제 요즘 청년농이라든지 영세 고령농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계를 떠나면서 젊은 청년농이 그 농지를 이제 임차하거나 또는 이제 사거나 매입을 통해 가지고 경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런 것도 열어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농업진흥 지역의 인센티브를 갖다 이렇게 주면은 그것이 자칫 그 농지의 어떤 경영 규모 확대하는 것과 약간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개도국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외국의 어떤 전문가를 육성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 관련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잠재 수요층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시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큰 의견은 없지만 저는 이제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농업 부분의 그 K 글로벌 그 생태계를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 농업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력을 갖는데 현실적으로 가지고 이제 눈앞에 닥친 두 가지 큰 제약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농업 부분의 노동력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된 농업 노동력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제 그 신효준 교수님은 외국으로부터 농업 이민이라든지 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갖다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농업 노동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이제 시설 농업에서는 대부분 다 무인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서도 스마트 농업화가 필요한데 이 스마트 농업화라는 건 고령 농업인 그리고 모자라는 농업 노동력을 갖다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그다음에 과학 농업을 갖다가 추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어떤 농약이라든지 해충제 또는 비료의 사용을 갖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 성장을 추구하되 이를 위해서 고령 농업 그다음에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고려해서 첨단 과학 기술에 기초한 그 스마트 정밀 농업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실 이제 스마트 농업이나 어떤 정밀 농업 좀 어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해도 사실 농업 부분에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럼 도대체 누가 이것을 갖다가 주도할 것이냐, 주체 세력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농업계 내부에서 스스로 어떤 혁신과 진화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를 갖다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농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어떤 청년 농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농업계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갖다 한번 걸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의욕을 가진 젊은이들이 충분히 농업계에 와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진입 장벽을 저는 해소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농업계의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막상 농업과 대학을 갖다 졸업해서 농업 부분에 취업을 하려 그래도 당장 농지도 없죠. 그리고 막대한 처음에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책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제 농과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농업 부분에 취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나 EU 또는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뭐 청년 특히 이제 청년이 농업 부분에 들어오면은 일시 처음에 이제 정착할 때까지의 초기 몇 년간은 직불금을 대줘가지고 어떤 경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또는 뭐 금융 지원도 있겠고 뭐 시설 지원도 있겠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 금융도 또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농업계 내부의 혁신과 또 혁신과 진화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 내부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진입 장벽 해소에는 사실 시장 기능의 활성화도 포함됩니다. 예, 제가 그 맡은 분야 또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여해서 아주 기쁩니다. 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입니다. 우리 그 신 교수님 아주 그 광범위하게 진단과 제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조금 제가 이렇게 평소 때 생각하던 그 농정에 대한 다소 저는 좀 이렇게 조목조목 뭐 이렇게 보다도 좀 약간 거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그 왕조 국가를 지나가지고 또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우리 손으로 어떤 현대적인 의미의 어떤 국가를 수립해 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농업 정책을 이렇게 펴온 지가 약 한 70년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이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전반부 한 절반 정도, 약 한 40년이 좀 넘는 정도는 막 거의 모든 농종의 어떤 중심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곡 정산과 자급, 그래서 쌀 자급 문제 여기에 막 집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 쌀 자급 문제에 대한 어떤 농정 크게 성공했죠. 성공했고 또 그와 수반되는 어떤 주곡과 관련되지는 생산 기술의 상당한 진보 이런 것들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의 뜻과는 맞든 안 맞든 간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제 국제 이제 그 경제 질서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농업 부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WGATT, WTO 체제에 이제 편입되면서 다양한 이제 통상 협상을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근자에 와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어떤 FTA 자유무역 협정의 어떤 주도국가처럼 돼가지고 통상국가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상국가로의 어떤 탈바꿈은 바로 어떤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면은 이 통상협상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세계 농업의 어떤 유형이 확 드러났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협상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형 농업이죠. 뭐 유일하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그 상대적으로 토지가 아주 풍부한 어떤 그 이 부존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 기술에 의존해 가지고 그다음에 풍부한 어떤 생산성이 있다 보니까 이 마켓은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농업. 그러니까 기계적 기술을 기반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어떤 수출 농업을 추구하는 어떤 미국형.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그 다음에 또 한 유형은 케언즈 국가들의 어떤 농업 유형이라 해가지고 주로 그 케언즈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을 보면 남미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연,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그냥 농업 친화적이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어떤 농업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의 농업 정책은 무보조 농업 정책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캐나다다, 뉴질랜드다, 호주다,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농업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그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 국제통상협상에서. 그래서 무보조 정책의 어떤 그 농업을 지향하니까 역시 우리나라 농업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럽형 농업을 보면은 이 이제 유럽형은 아시다시피 양차 대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유럽이 전장의 중심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뭐랄까요, 식량 안보라는 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어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역시 굉장히 미국과는 또 그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어떤 농업보다는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요즘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다 아니면 공익적 기능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이 생태 환경적 기술 기반으로 하는 어떤 농업 정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어떤 이런 세계적인 어떤 농업 유형 가운데서 한국은 아무래도 가장 이 하나의 어떤 그 시금석으로 따를 수 있는 농업 유형이 유럽형에 그래도 가깝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나름대로 식량 안보 문제, 지금 현재 공익형 문제, 뭐 농업의 어떤 그 다원적 기능 문제 이런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유럽형 어떤 농업 정책을 많이 이렇게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무보조 국가들을 케언즈 그룹 국가들을 제외시키고 미국과 이제 유럽이 국제 통상 질서에서 이제 농업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할 때 유럽형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강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농업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직접 지불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제 채택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 국제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의 어떤 주된 수단은 직접 지불 정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뭐 싫든 좋든 간에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거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따르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미국이나 유럽 농업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아주 제약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 정책의 어떤 그 이 유럽의 어떤 그 이 농업이나 농업 정책이나 미국의 농업 정책처럼 그 효과성, 뭐 효율성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의 어떤 그 이펙티브니스, 하여튼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이 여건이 우리 한국은 아직도 갖춰지지 않다. 그게 저는 이제 늘 자주 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절대적인 어떤 그 제약 요인이 만들어졌다.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자, 그 속도 측정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산업 구조 조정을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측정해 보는데 그것은 농업 부분의 어떤 고용 비중과 농업 부분의 GDP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어떤 동일한 어떤 그 이 산업 구조 조정을 잣대를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럽의 선진국이다, 미국이다, 심지어 우리 이웃 나라의 일본과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약한 어떤 특정 어떤 그 구조 조정의 소요되는 기간이 100년이었어요. 100년간을 어떤 이렇게 놓고 그들이 100년간 이루었던 어떤 산업 구조 조정을 우리가 얼마 만에 이뤘냐 이 비교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4분의 1입니다. 25년 만에 그냥 따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구조 조정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고 아까 그게 그 고도 성장에 따르는 어떤 그 부작용이다 이렇게 신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뭐 부작용이라까지는 말할 필요가 이거는 긍정적인 어떤 변화이죠. 반드시 이 농업 부분에서는 자원이 비농업 부분도 유출되어져야만 농업 부분의 효율성도 증가되어지고 국가 전체의 어떤 산업이 또 발전되어지고 또 이것이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어떤 경제 발전 과정이죠. 모든 국가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고속으로 이게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는 특히 이 노동력 유출이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계 세대가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성을 가진 어떤 노동력은 전부 다 이제 비산업 부분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농업 노동력 고령화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 고령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주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이 농업 구조를 가지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어떤 지금 가장 한마디로 지인다는 고령 노동의 적체와 고령 노동이 이제는 적체돼 가지고 이 노동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어떤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 노동력이 지금 현재 한 140만 명인데 이 140만 명의 농업 노동력이 우리 5천만 국민이 140만의 어떤 농업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세 나라 국민을 다 합치면 한 2억 1천만이 넘습니다. 2억 1천만이 넘는 그런 어떤 인구가 그 세 나라 농업인 수를 합친 게 얼마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인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농업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 농업인 숫자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정상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국제 어떤 농업 정책의 스탠다드는 직접 지불이에요. 직접 지불은 n분의 1인 거예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인 숫자 나누는 게 그게 이제 효과인데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데 아까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농업인 숫자를 제한된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 직접 지불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지 않으니까 농업 자원은 유동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특히 말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령화 되더라도 농업 부분에서 은퇴를 하지 않으니까 이 농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지가 시장에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농지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자원의 어떤 이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가 쌀을 예를 들어 보면은 쌀 생산비를 이 정부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쌀 생산비의 3분의 1이 토지 용역비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 때문에 기인되는 비용, 위탁 영농비나 그 다음에 외부 노동력 어떤 차용비, 이 노동력비가 또한 그만큼 차지해가지고 약 한 80%가 이 고령 노동과 연관되어진 생산비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OECD 통계를 보면 국제 기준의 2배 이상 높은 어떤 농산물 가격 구조를 보여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에서 어떤 모순을 이렇게 노정시켜요. 자, R&D를 통해 가지고 기자재는 잘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은 선진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술은 선진국이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농산물의 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 버려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우위와 농산물 생산 가격의 어떤 이 하락은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모순이 되다 보니까 기술은 수출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수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왜 한국의 과일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고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비싸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저위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 자원의 어떤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생산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자 그거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신 교수님이 강조하는 어떤 새로운 청년농을 유입시켜 가지고 스마트 농업을 한다든가 뭐 새로운 어떤 농업 방안을 나간다는데 아까 말한 대로 토지나 이 농업 자원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청년농이 진입을 못해요. 사실 서 박사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젊은 대학 졸업자가 농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원의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제약 요인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 정책을 펴다 보면 다양한 어떤 우리 신 교수님이 오늘 좋은 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언과 제언 사이에 모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 하나 하려면 이것이 걸려버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좀 발굴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진짜 선택과 집중으로서 제한된 어떤 농업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저는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좀 마음껏 은퇴해서 쉴 수 있는 어떤 그 은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고령 노동력을 어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유출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농업 자원을 모아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후계자들에게 손쉽게 넘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의 유동성을 제고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서의 어떤 출발하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그 뒤에 꼬여 있던 많은 갈등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 정책이 조금 이렇게 효과성을 띠면서
좀 더 유럽형이나 미국형처럼 정책의 어떤 효과가 좀 드러나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 농업 정책을 펼쳐왔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이 안타까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농업 노동력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생산 요소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과 자본, 농지의 문제가 이게 제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발제자 입장은 있는 거죠. 그 국내 문제에 국한돼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틀을 소위 말하는 글로벌 생태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모더레이터 입장인데 이 최근에 다니면서 이 EDC의 부자금이나 OD를 통해서 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KSP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의 젊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꽤 지켜봤는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거기 분야가 전부 다 뭐 환경 분야, 그다음에 좀 이렇게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쪽인데 거기에 우리 농업이 결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두 분 토론자에 대한 우리 저 발제자가 한번 그 의견을 주시죠. 또 예. 두 분 토론자 박사님들의 저 고견에 대해서 정말로 그 놀라움과 존경심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 문제 관련해 갖고 시작을 할 때는 토지 노동 자본 갖고 항상 그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 노동 자본 중에 두 개인 그 농지하고 노동의 유동성 문제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화폐 자본이 없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화폐 자본이 아닌 넌 모니터리 캐피탈이라고 하는 비화폐 자본 이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중시해야 된다. 요즘은 꽤 오래전부터 그것이 자본의 개념이 화폐 자본이 아니라 비화폐 자본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지역 자원과 특성에 따라 갖고 농촌 정책이나 농업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식량 안보 차원 또는 그 식량 자급률 제고를 한다고 했을 때 농업지능 지역을 보게 되니까 농업지능 지역은 이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인데 그건 규제란 말이죠. 근데 규제에서 그 농지의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 고령화되는 분들이 그것을 팔고 이것을 대농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유산으로 물려줘 갖고 자식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짓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매몰됐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했고 제가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비이동성 자원이라고 하는 그 non migratory resource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그것이 있게 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생적 발전 이론 중에 하나인 비이동성 자원을 이용한 내생적 발전 이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지역 자원과 특성에 따라 갖고 그것을 좀 강조하게 된다면은 그걸 발굴하고 개발하게 된다면은 그걸 인해 갖고 농업 인구가 아니라 농촌 인구의 젊은이들을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또는 은퇴자들이 조기 은퇴자들이 모여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농촌에 있는 하나의 큰 산업인 농업 문제도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가장 큰 것은 글로벌 농업 생태계로서의 우리가 이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은 아니지만은 먹거리를 하나 주게 된다면은 여기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갖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가 ODA 사업,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코이카가 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묶은다면은 먹을거리가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해 갖고 또 연간 산업도 일어나게 된다. 연간 산업도 확대가 된다면,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것도 오히려 글로벌 농업 생태계가 지금까지 천덕꾸러기 농업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매몰돼 갖고 누구도 말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에 골치 아픈 농업과 농촌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선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해 갖고 젊은이들이 이전까지는 스노우볼 굉장히 그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스노우볼을 했다면은 앞으로의 이런 것들은 글로벌 생태계를 농업 생태계를 통해 한다면은 긍정적인 스노우볼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갖고 오늘 그 발표할 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농업 노동의 고정성, 그 농지의 그 규제로 인해 갖고 그런 고정성.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고정된 문제,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경쟁력과 연결됨으로 인해 갖고 이것은 정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의 식생활이 바뀌지 않은 이상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 또 하나의 그런 새로운 규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적극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직불금 갖고 과연 될 것인가?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만은 매번 그 조합장 선거 때마다 그들이 제시하고 쌀 가격을 올려놓고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쌀 가격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아졌는데 과연 이 양곡관리법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혁명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랜딩의 차원에서 글로벌 K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제반 문제를 끌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제가 이런 것들 K 글로벌 농업 생태계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뭐 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제안한다면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또 농산물 분야의 이제 수출 이렇게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 농식품이 지금 이제 김한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을 주 원료로 해서 또는 뭐 농식품 자체를 갖다가 해외 수출한다는 건 사실상 저는 뭐 거의 어렵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앞서고 또 이제 식품 가공업의 경우는 나름대로 뭐 상당한 수출 가능성이 있고 잠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식품 가공 기업들이 값싼 농산물 원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수입은 굉장히 또 좋지 않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일단 농식품 값싼 세계 각지에서 값싼 원료를 갖다가 수입해 와서 부가가치를 갖다 높여 가지고 이웃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저는 수출 그런 어떤 가공식품의 수출 산업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농업 부분에 또 이렇게 이런 그 파생적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 그러다 보면 뭐 일부분은 뭐 한국산 가격이 높지만 일부분은 한국산 원료를 써가지고 약간 어떤 특성을 달리한다든지 맛을 달리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편하게 농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해가지고 다시 수출 원료죠니까 수출 원료용 농산물 수입은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공 농산물의 수출 산업화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관련되는 어떤 기업의 활동을 갖다가 규제하거나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과감히 완화 내지 철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서 원장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데요.
길을 찾으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지금 농업을 그냥 농업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농산업으로 볼 때 지금 말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걸 필요하려 하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GDP 대비 그 비중하면 개도국이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농업 분야가. 그 다음에 뭐 더 저개발국으로 가면, 후진국으로 가면 뭐 한 28%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서 필요한 그 농업의 현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겪어왔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하는 글로벌 생태계, K 생태계가 된다면 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박 지사님께서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ODA 사업을 하면서 그 느낀 거를 그 지금 글로벌 K농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갖고 그 지역 개도국에 나가 있는 현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법인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ODA 사업하면서 그 현지 기업 현지 법인들 사람들하고 만나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꾸리기 위해서 좀 만나봤는데,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 동남아시아에 예를 든다면은 그 CJ는 베트남, 뭐 현대는 캄보디아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원료 농산물을 한국에 갖고 가서 이렇게 가공을 한 줄 알았는데, 그 현지에서 가공을 마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걸 봐갖고, 아,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원료 농산물 자체가 이제 그 좋은 걸 저희들이 해갖고 싸게 구입해서 한국에 갖고 가려고 그러면 한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갖고 생산 단가 자체가 높아지니까 다시 한국 소비자한테는 맞아떨어지지만은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데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제3국 수출까지도 고려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CJ에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 고춧가루를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이용해 갖고 다른 제3의 제품을 만들 때는 그 다른 나라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국내용과 그 수출용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일단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농민도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수출 시장, 우리의 농산물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K농업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관련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차 포럼은 마치고요. 저희가 포럼 형태로 이렇게 만나서들 의견 나누고 하는 거는 매달 할 예정이라서 다음 2차 포럼은 4월 14일인가요? 예, 예. 개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1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